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입니다. 일산에 있는 세무법인에서 급여와 사대보험 담당으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저는 그리 잘난 건 없지만 그래도 제 돈은 제가 벌고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진다는 자부심만큼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저는 그 자부심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배웠어요. 유산 수술을 받고 퇴원한 날, 제 집 문을 열었을 때 제가 본 건 시어머니와 배가 볼록한 낯선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은 너는 나가. 여기 새 며느리가 있으니까. 였어요. 하지만 제가 집을 나간 지 1시간 만에 그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제 얘기를 먼저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셨죠. 부모님 두 분이 벌어도 우리 3남매 키우기엔 빠듯했어요. 언니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고, 남동생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저는 중간이었죠. 공부도 중간, 집안 형편도 고려하면 대학 갈 형편이 안 됐어요. 하지만 저는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주변 친구들이 다 대학 간다고 할 때 저만 안 가는 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엄마, 저 대학 가고 싶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 한숨 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서윤아, 우리 형편에 내가 대학까지 가면 남동생은 어떡하니?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저는 안 되는 건지. 남동생은 되는데 저는 왜 안 되는 건지. 하지만 어머니 표정을 보니까 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주름진 손, 거친 피부, 피곤한 눈빛.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제가 돈 벌어서 갈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집에는 부담 안 드릴게요. 그날부터 저는 알바를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부터 카페에서 일했어요. 아침 6시에 나가서 오전 타임 일하고 학교 갔다가 저녁에 또 나가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주말에는 하루 종일 일했죠. 손님들이 소리 지를 때도 있었어요. 커피 잘못 만들었다고, 느리다고, 불친절하다고. 저는 고개 숙이고 사과했어요. 화나고 억울했지만 참았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6개월 동안 모은 돈이 300만 원이었어요. 제 손으로 번 첫 목돈이었죠.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이걸로 등록금 낼 수 있어. 대학 합격하고 나서는 장학금 신청도 했어요. 성적 장학금은 못 받았지만 저소득층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대학 다니면서도 계속 일했어요. 학기 중에는 과외, 방학 때는 공장 아르바이트.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파도 일했어요. 친구들이 MT 가고 술 마실 때 저는 알바하러 갔어요. 외롭고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배운 게 있어요.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없다는 것.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고,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것. 돈이 없으면 사람이 휘둘린다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참아야 하고, 고개를 숙여야 하고, 내 의견은 접어둬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절대 누구한테 기대지 말자. 내 돈은 내가 벌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자. 남한테 손 벌리지 말자. 빌리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그래야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세무법인에 취직했어요. 처음엔 막내였지만 일을 열심히 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급여 계산하고, 사대보험 처리하고, 세금 신고 보조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일했어요. 실수하면 혼났지만 같은 실수는 2번 안 했어요. 1년, 2년, 3년이 지나니까 제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어요. 매달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적금 들고 예금 넣고 조금씩 모았어요. 친구들이 해외여행 간다고 할 때도 저는 안 갔어요. 돈이 아까웠거든요.
명품 가방 사고 싶어도 참았어요.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게 더 좋았어요. 30살이 됐을 때 제 통장에 7천만 원이 있었어요. 제가 5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죠. 그 돈을 볼 때마다 자랑스러웠어요. 나 혼자 힘으로 이만큼 모았구나. 부모님 도움도 없이, 남자친구 도움도 없이, 오로지 제 힘으로요. 그렇게 살다가 31살에 남편을 만났어요. 회사 선배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은 괜찮았어요.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웃는 얼굴이 다정해 보였죠. 가족 사업하는 유통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죠. 첫 데이트 때 남편이 물어봤어요. 취미가 뭐예요? 저는 돈 모으는 거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는데 남편이 웃었어요. 하, 재미있네요. 알뜰한 스타일이구나. 네. 저는 계획적으로 사는 걸 좋아해요. 좋네요. 저는 좀 느슨한 편이라. 그때는 그게 매력으로 느껴졌어요. 나랑 반대 스타일이네. 서로 보완하면 좋겠다.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릅니다. 연애할 땐 큰 문제가 없었어요. 데이트 비용은 더치페이 했고 서로 존중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가끔 이번엔 내가 낼게라고 하면 다음번엔 제가 냈어요. 균형이 맞았죠. 1년 정도 만나다가 남편이 청혼했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좋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결혼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지? 합치는 건가? 아니면 따로 쓰는 건가? 결혼하면 경제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남편이 웃었죠. 그건 우리가 정하면 되지 않을까? 너 편한 대로 하자. 저는 각자 번 돈은 각자 관리하고 공동 생활비만 함께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좋아. 그렇게 하자. 너무 쉽게 동의해서 오히려 의아했어요. 하지만 좋게 생각했죠. 역시 이 사람은 합리적이구나. 결혼 준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예식장 계약금 내가 먼저 내줄래? 나는 지금 회사에서 돈이 좀 묶여 있어서 처음엔 일시적인 거겠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냈죠. 500만 원이었어요. 큰 돈이었지만 결혼 준비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달에 보너스 나오면 바로 줄게. 남편이 약속했어요. 저는 믿었죠. 그런데 스드메 비용도 제가 냈어요. 300만 원. 신혼집 전세 계약금도 제가 냈어요. 5천만 원. 가전제품도, 가구도, 혼수도 전부 제가 냈어요. 남편은 번번이 핑계를 댔어요. 미안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다음 달엔 꼭 줄게. 조금만 참아줘.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5년 동안 모은 돈이 몇 달 만에 반으로 줄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결혼 준비는 해야 하고 남편은 돈이 없다니까요. 결혼식 올리고 신혼집으로 들어갔어요. 전세 계약은 제 명의로 했어요. 제 돈으로 계약금 냈으니까요. 집에 들어가는 날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집이다. 좋지? 우리 집이라고요? 제 돈으로 계약한 집인데? 하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신혼인데 돈 얘기하면 분위기 깨질 것 같았거든요. 신혼 초엔 행복했어요.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함께 저녁 먹고, 평범한 일상이 좋았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남편이 생활비를 안 냈어요. 공과금, 관리비, 식비 전부 제 카드로 결제됐죠.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돈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남편이 곧 주겠지. 조금만 기다리자. 2달째, 3달째가 지나도 남편은 돈을 안 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생활비. 아, 미안. 회사가 지금 좀 어려워서 다음 달에 줄게. 또 다음 달이었어요. 저는 참았어요. 남편이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새 옷을 입고 왔어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보이는 재킷이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거 어디서 샀어? 아, 이거? 회사에서 거래처 미팅 있어서 사야 했어. 얼마였는데? 한 80만 원? 80만 원이요? 생활비는 못 내면서 80만 원짜리 재킷은 살 수 있다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화가 났지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조용히, 소리 안 나게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된 걸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초라해 보였어요.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상견례 때도 차갑게 대하셨죠. 우리 아들은 원래 더 좋은 집 딸이랑 맞선 봤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제가 부족하다는 거구나. 좋은 집 딸이 아니니까. 하지만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남편이 저를 좋아한다면 시어머니도 나중엔 마음을 열 거라고 생각했죠. 정말 순진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집에 오셨어요. 며느리 교육이라면서요. 우리 집 김치는 이렇게 담가야 돼. 청소는 구석구석 해야지. 여기 먼지 보이잖아. 우리 아들 밥은 늘 따뜻하게 해놔야 돼. 찬밥 먹이면 안 돼. 저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퇴근하고 와서 청소하고, 밥하고, 김치 담그는 법 배우고, 주말에는 시어머니가 오셔서 집안 구석구석 확인하셨어요. 마치 검열하는 것처럼요. 여기 왜 이렇게 했어? 이건 내 방식이 아니라 우리 집 방식대로 해야지. 며느리가 그것도 모르니?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면 그게 보람이라고 느꼈죠. 하지만 칭찬은 없었어요. 대신 이런 말만 들었어요. 며느리는 시댁 말 잘 들어야 돼. 그게 여자의 도리야. 남편 기죽이면 안 돼. 밖에서 벌어오는 사람한테 잘해야지. 밖에서 벌어온다고요? 남편이 번 돈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요. 저만 벌어서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애는 언제 가질 거야? 아, 그건 아직. 벌써 결혼한 지 6개월 됐는데 빨리 가져야지.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하는데 대를 잇는다고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하지만 시어머니 표정이 심각해서 대답했어요. 노력할게요. 노력이 아니라 빨리 가져. 나이가 있는데 미루면 안 돼.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가 애 빨리 가지래. 응, 들었어. 우리 준비됐어? 글쎄, 당신은? 나는 괜찮은데, 너만 괜찮으면.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도 불안했고, 마음의 준비도 안 됐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 기대도 있고, 남편도 원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생리가 안 왔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안 왔어요. 혹시나 싶어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2줄이 나왔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손이 떨렸죠. 진짜 임신한 건가? 믿기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테스트했는데 또 2줄이었어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축하합니다. 임신 5주 차네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는지 불안한 눈물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 진짜? 응. 방금 병원에서 확인했어. 우와, 진짜. 우리 아기 생겼어? 전화 너머로 남편이 기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웃었죠. 응. 우리 아기 생겼어. 그날 저녁 남편이 꽃을 사왔어요.
결혼하고 처음이었어요. 그 꽃을 받았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고생했어. 우리 아기 낳아줘서 고마워. 아직 낳은 거 아니야. 그래도 고마워.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저는 그 품에서 울었어요. 이번엔 진짜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도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했어. 이제 진짜 우리 며느리네. 그 말이 또 이상했어요. 아기 낳아야 진짜 며느리라고? 하지만 이번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기뻐하시니까 저도 좋았거든요. 아들 낳아야 돼. 알겠지? 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남을 이어왔어. 너도 아들 낳아야 돼. 아들이요. 성별을 어떻게 제가 정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진지하셨어요. 아들 낳는 방법 있어. 내가 알려줄게. 이것저것 챙겨 먹어야 돼.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제게 온갖 걸 챙겨주셨어요. 한약, 보약, 영양제. 먹기 싫어도 먹어야 했어요. 임신 초기는 힘들었어요. 입덧이 심해서 아침만 되면 토했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토하고 회사 화장실에서도 토했어요.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죠. 그래도 일은 계속했어요. 제가 일을 안 하면 생활비가 없으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돈을 안 가져왔거든요. 오히려 카드값이 더 늘었어요. 명품 옷, 비싼 술, 골프 용품. 제 카드로 결제되는 내역을 볼 때마다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임신 8주차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랫배가 아팠어요. 참을 만했는데 화장실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피가 나왔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죠. 아기가 위험한 건가?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급하게 병원에 갔어요. 택시 안에서도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병원 도착해서 초음파를 찍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한참 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태아 심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네, 자연유산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귀가 먹먹해졌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수술이 필요합니다. 유산된 조직을 제거해야 해요. 빨리 하셔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거든요.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아기가 왜? 어디야? 병원. 아기, 없어졌어. 뭐라고? 유산이래. 수술해야 한대. 전화 너머로 남편이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어느 병원이야? 내가 갈게. 남편이 30분 후에 도착했어요. 저를 안아줬죠. 저는 남편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남편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제 뱃속에 있던 아기가 없어졌는데 수술은 다음날 아침에 하기로 했어요. 하룻밤을 병실에서 보냈는데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멍하니 쳐다봤죠. 왜 이렇게 된 걸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다음날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전신 마취를 했는데 마취되기 직전까지 눈물이 났어요. 깨어났을 때는 회복실이었어요. 몸이 무거웠어요. 배를 만져봤는데 텅 비어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제까지 있던 아기가 이제 없어요. 괜찮아. 다음에 또 가지면 돼. 옆에 있던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아기를 잃은 게 슬픈 건데 다음 얘기가 무슨 소용이에요. 시어머니는 병문안도 안 오셨어요. 전화로만 하셨죠. 몸조리 잘해. 다음에 아들 낳으면 되니까. 역시나 다음 얘기. 그것도 아들 얘기였어요.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는 관심도 없으신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또 울었어요. 이틀 동안 입원했다가 퇴원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은 쉬라고 하셨는데
병원비가 부담돼서 일찍 나온 거예요. 하루에 20만 원씩 나가는 병실비가 아까웠거든요. 병원비는 내가 낼게. 남편이 말했어요. 그런데 막상 계산대 가니까 카드가 막혔대요. 이상한데? 다른 카드 줄게. 또 막혔어요. 결국 제 카드로 냈죠. 250만 원이었어요. 제 통장에서 또 큰돈이 빠져나갔어요. 남편이 택시를 불렀어요.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어요. 저는 차 안에서 창밖만 봤어요.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거든요. 텅 빈 배를 만지작거리면서 생각했어요. 아기야,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집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남편이 부축해줬죠. 현관문 앞에 섰어요. 남편이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향수 냄새였죠.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달달한 꽃향기 같은 거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현관에 낯선 구두가 있었어요. 여자 구두였죠. 빨간색 하이힐. 제 신발장에 없는 거였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거 누구 거야?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저는 거실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옆에 낯선 여자가 있었죠. 배가 볼록한 여자였어요. 임신한 거였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가 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사람은 누구지? 왜 우리 집에 있지? 왜 시어머니랑 같이 있지? 왜 배가 불렀지? 왔니? 시어머니가 무표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제가 손님인 것처럼요. 집주인이 아니라 손님처럼 대하셨어요. 시어머니, 저 사람은 누구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새 며느리야. 제 귀를 의심했어요. 새 며느리.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방금 수술하고 온 며느리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넌 아기도 못 낳았잖아. 몸도 안 좋고. 우리 아들한테 애를 낳아줄 사람이 필요해.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물건 교체하듯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죠. 저 방금 수술하고 온 거예요. 유산해서 아직 몸도 회복 안 됐어요. 그러니까 더 안 되지. 넌 이제 소용없어. 나가라고요? 여기 제 집인데요. 제 돈으로 계약한 집이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서 뭐가 뭔지 모르겠었어요. 그 임신한 여자가 입을 열었어요. 언니, 미안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애기 아빠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눈을 피했어요. 고개를 돌렸죠. 벽만 쳐다봤어요. 여보, 설마 진짜야? 저 사람이랑?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대답이었죠. 그 침묵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아, 나는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구나. 나는 아기 잃고 올 때 남편은 다른 여자랑 뭘 했구나. 언니, 냉장고 좀 봐도 돼요? 임산부라 배고파서. 그 여자가 일어나서 제 냉장고를 열었어요. 제가 어제 장 봐둔 음식들을 꺼냈죠. 제 집에서 제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없는 사이에 이미 이 집에 적응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임산부는 예민한 거 알죠? 스트레스 받으면 애기한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조용히 나가주면 좋겠어요. 그 여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아니, 실제로 비웃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피곤하니까 빨리 나가. 짐은 나중에 보내줄게. 지금은 새 며느리가 쉬어야 하니까. 여기 제 집이에요. 제 돈으로 전세 계약한 집이라고요. 제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표정 하나 안 변하셨어요.
그래도 나가. 내가 여기 있으면 새 며느리가 불편해.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여전히 눈을 피하고 있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아내를 지켜야 할 남편이 벽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 침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을 봤더니 침대 커버가 바뀌어 있었어요. 제 베개도 이불도 다 바뀌어 있었죠. 제가 좋아하던 민트색 이불이 없고 분홍색 이불이 있었어요. 화장대도 달라져 있었어요. 제 화장품 대신 다른 사람 화장품이 놓여 있었죠. 옷장을 열어봤더니 제 옷 절반이 없어지고 낯선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제가 없는 이틀 동안 제 흔적을 다 지운 거예요. 제 자리에 다른 사람을 들인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손이 떨렸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수술한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지금 몸을 상하면 정말 위험해져요. 출혈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고요. 알겠어요. 나갈게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제가 울거나 소리 지르거나 매달릴 줄 알았나 봐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챙겼어요. 옷 몇 벌, 속옷, 세면도구, 중요한 서류들, 통장, 인감증명서, 전세계약서 원본.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증거가 필요해. 사진도 찍어둬야 해. 지금은 일단 나가되 증거를 모아야 해. 핸드폰으로 집 안을 몰래 찍었어요. 바뀐 침대, 새로운 화장품, 낯선 옷들. 다 증거가 될 거예요.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시어머니와 그 여자가 소파에서 저를 보고 있었죠. 승리한 표정들이었어요. 마치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요. 잘 가. 몸조리 잘하고.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몸조리 잘하라고요? 지금 저를 쫓아내면서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뒤늦게 쫓아왔어요.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됐어요. 손대지 마세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로비에 나와서 주저앉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죠. 한참을 울다가 대학 동기에게 전화했어요. 산부인과 간호사로 일하는 친구였죠. 주리언아, 나 좀 도와줘.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울음 섞인 목소리였죠. 서윤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집에서 쫓겨났어. 갈 데가 없어. 뭐라고? 지금 어디야? 수술한 지 이틀밖에 안 됐잖아. 움직이면 안 되는데. 모르겠어. 어떡해. 나 어떡하지? 야, 진정해. 지금 어디냐고. 내가 갈게. 아파트 앞이야. 거기 그대로 있어. 움직이지 마. 30분 안에 갈게. 친구가 정말 30분 만에 왔어요. 차에서 내리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랐죠. 야, 너 안색이 왜 그래? 창백해. 지금 당장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일단 우리 집 가자. 누워야 돼. 친구가 저를 자기 차에 태웠어요. 차 안에서도 눈물이 났어요. 친구가 휴지를 건네줬죠. 친구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누웠어요. 친구가 이불을 덮어주고 물을 가져다 줬어요. 대체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임신한 여자를 데려온 것, 저를 쫓아낸 것,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한 것, 침대 커버가 바뀐 것, 제 옷이 사라진 것. 다 말하고 나니까 또 눈물이 났어요. 미친 거 아니야? 그게 말이 돼. 너 수술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친구가 화를 냈어요. 저보다 더 화가 난 것 같았죠. 그 여자가 정말 내 남편 애 임신한 거야? 모르겠어. 15주라고 했어. 15주? 친구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하는 표정이었죠.
너 남편 그때 지방 출장 안 갔었어. 14주 전쯤? 맞아. 2주 넘게 지방에 있었어. 그럼 임신 시기가 안 맞잖아. 임신은 정확한 거거든. 2주 차이도 크게 나. 저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그럼 저 여자 임신이 거짓말인가? 아니면 남편 애가 아닌가? 일단 쉬어. 지금은 몸 회복이 제일 중요해. 친구 말대로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 카드 알림을 확인했어요. 저희는 공동 가계부 앱을 쓰고 있었거든요. 결혼할 때 남편이 제안한 거였어요. 우리 돈 투명하게 쓰자면서요. 결제 내역을 쭉 봤어요. 지난 3개월 동안의 내역이었죠. 골프장, 술집, 명품 매장. 그리고 이상한 게 보였어요. 산부인과 결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임신 15주면 최소 34번은 병원 갔어야 하는데요. 대신 미용 클리닉 결제가 여러 건 있었죠. 바디 리프팅 1회, 체형 관리 프로그램 3개월, 복부 보정 시술. 임신이랑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었어요. 주연아, 이거 봐. 친구에게 보여줬어요. 친구도 화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죠. 야, 이거 임신이 아니라 성형 아냐? 배 보정 시술. 이게 뭐야? 그러게. 잠깐만. 이 클리닉 어디지? 아, 여기 나 아는 데야. 여기 성형외과인데. 산부인과 아니거든?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언니, 저예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죠. 누구세요? 저, 어제 언니 집에 또 있던 은채예요. 은채. 저는 어제 여자를 한 명밖에 못 봤는데요. 임신한 여자 한 명만요. 저 잘 모르는데요. 언니, 저도 속았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도와주세요. 그 여자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무슨 소리예요? 천천히 말해보세요. 저, 보호시설 출신이에요. 보호 종료 후에 혼자 살고 있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콜센터에서 일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접근했어요. 은채라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달 전에 어떤 여자가 찾아왔어요. 돈 준다고, 대리모 해달라고. 저는 거절했어요. 무서웠거든요. 그랬더니 어제 강제로 끌려갔어요. 어디로요? 언니 집이요. 저는 옷장에 숨어 있었어요. 계약서에 도장 찍으라고 협박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옷장에 숨어 있었다고요. 그럼 제가 못 본 건가요? 대리모 계약서요? 네. 근데 이상한 거예요. 진짜 대리모가 아니라 그냥 임신한 척만 하래요. 저한테 배에 뭐 넣고 연기하래요. 저는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뭐라고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임신한 척. 배에 뭘 넣고? 언니, 미안해요. 저도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언니를 어떻게 하려는지. 저는 그냥 돈에 혹해서. 하지만 막상 가보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은채 씨, 지금 어느 경찰서에 있어요? 일산 경찰서요. 알겠어요. 제가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친구를 봤어요. 친구도 전화 내용을 듣고 있었죠. 야, 이거 완전 사기잖아. 임신도 거짓말이고. 그럼 저 여자 배는 뭐야? 보정 아니면 실리콘 같은 거 넣은 거겠지. 요즘 그런 거 많대. 가짜 임신부 체험용으로. 저희는 경찰서로 갔어요. 은채를 만났는데 그 아이는 정말 어려 보였어요. 29이라고 했는데 25처럼 보였죠. 겁에 질린 얼굴이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저도 피해자예요.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보세요.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말해줬어요. 한 달 전에 어떤 여자가 접근했다는 것. 대리모 해주면 2천만 원 준다고 했다는 것. 하지만 막상 계약서를 보니 이상했다는 것.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임신한 척 연기만 하면 된다고. 병원은 안 가도 된다고. 그냥 배에 보정장치 차고 임신부처럼 행동하면 된다고. 그게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그 여자요. 라이라고 했어요. 근데 뒤에 나이 든 여자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주도하는 것 같았어요. 나이 든 여자요? 네. 50대쯤. 말투가 되게 센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였어요. 틀림없었어요. 경찰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쫓아낸 것, 임신한 여자를 들인 것, 은채에게 강요한 것.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어요. 일단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함께 가시겠어요? 네. 경찰차를 타고 제 집으로 갔어요. 친구랑 은채도 같이 갔죠. 초인종을 눌렀더니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뭐야? 왜 또 왔어? 짐 찾으러 온 거야? 그러다가 경찰을 보고는 얼굴이 굳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잠깐 조사 좀 하겠습니다. 경찰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임신한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제 자리에 당당하게요. 신분증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찰이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그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최라희예요. 임신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느 병원 다니세요? 그건 개인정보인데 조사 중입니다. 답변하셔야 합니다. 병원 다니신 적 없으세요? 그게 그 여자가 말을 더듬었어요. 시어머니가 나섰죠. 우리 새며느리 괴롭히지 마세요. 임신부한테 스트레스 주면 안 돼요. 주거 침입, 사문서 위조, 강요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협조하지 않으시면 강제 연행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의 말에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친구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제가 산부인과 간호사인데요. 확인 좀 해봤어요. 라이 씨, 당신 다니는 병원 산부인과 아니에요. 강남에 있는 미용 성형외과예요. 진료 기록도 임신이 아니라 폐 보정 프로그램 3개월이에요. 복부 리프팅하고 실리콘 보정물 착용한 거죠. 그 순간 라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떨렸죠. 그게 임신한 척 한 거죠. 배에 뭐 넣었어요? 벗어보실래요? 친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라이가 주저앉았어요. 미안해요. 저도 돈 때문에, 저도 빚이 있어서.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뭐라고? 내가 임신 안 했다고. 나한테 임신했다고 했잖아.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돈 준다고 해서 500만 원 주시면서 며느리 쫓아내면 500만 원 더 준다고. 내가 언제? 지난주에 주셨잖아요. 통장 보여드릴까요? 라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통장 내역을 보여줬죠. 시어머니 이름으로 500만 원이 입금돼 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모든 게 이해됐어요. 시어머니가 라이를 고용한 거였어요. 저를 쫓아내기 위해서, 제가 유산에서 약해진 틈을 노려서. 경찰이 시어머니를 봤어요. 이거 심각한 범죄입니다. 주거 침입, 강요, 사기 공모. 아니에요. 저는 그냥 며느리가 너무 못나서, 새 며느리가 필요해서. 며느리 교체가 어디 물건 바꾸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남편이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죠? 나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나도 몰랐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도 공범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내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 거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생활비 한 푼도 안 내면서 명품은 샀잖아요. 그 돈으로 이 계획 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이혼할 거예요. 변호사 선임했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시어머니도 소리쳤죠. 이혼? 감히. 네, 이혼해요. 그리고 위자료 받을 거예요.
제 돈 돌려받을 거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야 후련했거든요. 경찰 조사가 끝나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모든 증거를 보여줬죠. 녹취는 없었지만 사진, 문자, 카드 내역, 은채와 라이의 증언.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충분히 유리합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배우자의 유기, 학대, 그리고 시댁의 공모까지 있으니까요. 재산 분할은요? 전세 계약이 부인 명의죠. 당연히 부인 몫입니다. 계약금도 부인이 내셨고 매달 월세도 부인 계좌에서 나간 거 증명되면 100% 가져갈 수 있어요. 예금도 마찬가지고요. 남편 소득이 거의 없었다는 거 증명되면 재산 분할 거의 안 해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죠.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버텼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은채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했고 라이도 자백했어요. 결국 6개월 만에 이혼이 확정됐어요. 위자료 3천만 원, 전세 보증금 전액, 제 예금 전부. 남편한테서 받아낼 건 다 받아냈어요. 시어머니한테서도 500만 원 돌려받았고요.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완전히 망신당했어요. 경찰차가 집 앞에 온 걸 이웃들이 다 봤거든요. 며느리 쫓아낸 시댁. 가짜 임신부 들인 집으로 소문났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집착하던 체면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라이는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은채는 제가 법률구조 기관에 연결해줬어요. 변호사 도움도 받고 상담도 받을 수 있게 했죠. 그리고 임시 거처도 지원받을 수 있게 도와줬어요. 은채가 저한테 고맙다고 울었어요. 언니, 제가 언니한테 피해 준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다니. 아니야. 너도 피해자였어. 우리 서로 지켜준 거야. 이혼하고 저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쫓아낼 수 없는 곳이요. 제 이름으로 계약하고 제 돈으로 보증금 냈어요. 첫날 밤 혼자 바닥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아기를 잃은 날 저는 제 인생도 같이 잃을 뻔했어요. 유산의 슬픔, 남편의 배신, 시어머니의 학대.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와서 저를 무너뜨리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날 이후로 저는 저를 다시 낳았습니다. 더 강한 나로, 더 단단한 나로. 이제 저는 압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짓밟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피를 나눴다고, 결혼했다고. 그게 누군가를 학대할 권리는 아니라는 것. 하지만 저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저를 지킬 거니까요. 은채는 지금 새 직장을 구했어요. 작은 회사 정규직으로요. 가끔 연락해서 안부를 묻죠. 그 아이가 웃는 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언니, 저 이번에 전세 계약했어요. 제 이름으로요. 정말. 축하해. 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아니야. 내가 용기 낸 거야. 내가 경찰서에 신고한 거잖아. 그렇게 서로 응원하며 살고 있어요. 저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몸도, 마음도. 유산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어요. 가끔 아기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하지만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승진했어요. 이제 팀장이에요. 제 능력을 인정받은 거죠. 통장에도 돈이 다시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를 지킬 사람은 결국 저밖에 없다는 것. 그게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해요. 제가 저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니까요. 가끔 남편한테서 연락이 와요. 미안하다. 다시 생각해보자. 같은 말들. 저는 읽지도 않고 차단해요. 그 사람은 이미 제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니까요. 시어머니도 한번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돌려보냈죠. 다시는 오지 마세요. 할 말 없어요. 그래도 한때 며느리였는데 그 며느리 쫓아낸 게 누구예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문을 닫았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는 은채가 놀러 왔어요. 둘이서 밥 먹고 영화도 봤어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언니, 저 요즘 행복해요. 나도. 진짜요? 다 이겨내셨어요? 아직 완전히는 아니야. 근데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저도요. 언니 보면서 용기 얻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아줬어요.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두 여자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고 지켜질 가치가 있어요.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언제든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냅시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